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로 전환이 됐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경제, 국민 경제, GDP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들어갈 것은 이제 국민 경제의 두 번째 파트, 물가와 실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한번 잘 떠올려 보면서 그대로 이어지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경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떤 특정한 물건을 파는 시장 이런 것들의 각각의 이제 관심을 보고 있는 미시경제라는 학문이 있고요. 이런 것들 한 개인의 주체나 각각의 시장들을 모두 다 더해서 한 나라 안의 전체 경제를 파악하는 이제 거시경제, 좀 크게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거시경제가 있고 이런 거시경제들, 자, 모든 나라 국가들을 모아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경제 시야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여기에요. 자, 보세요. 한 나라에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미시경제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미시경제는 크게 이렇게 봅시다. 가로축과 세로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 사전적인 욕구들을 우리가 수요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수요 곡선이 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왜? 왜냐면 세로축에는 가격이 내려갈 때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은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싶은 거죠. 더 많이 사고 싶은 것. 이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거래량이 A점에서 이제 B점으로, B점에서 C점으로 이렇게 옮겨지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반대로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반대가 되겠죠. 가격이 올라갈수록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겠죠. 비싸게 팔아서 비쌀수록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이런 것들, 어떤 특정한 시장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들의 수요와 공급에 결정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시경제라고 하는데요. 미시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세로축에 가격이 결정되고요. 가로축에 거래량이 결정이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 요즘에 이제 거시경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로축에 이제 세로축과 가로축의 이름만 살짝 바뀝니다. 거시경제는 각각의 개인들, 어떤 특정한 시장 이런 것들을 지금 국가 단위로 합쳐서 보고 싶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있는 개인의 수요, 이 수요를 전부 다 더해야겠죠. 전부 다 더해서 총 수요라고 부르고요. 그 나라 안의 공급도 총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총 수요와 총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미시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결정됐다면 이제 거시경제에서는 총 수요와 총 공급에 의해 물가라는 게 결정이 되고요. 그죠? 즉, 바꿔 말하면 물가는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시장의 가격을 더해서 평균 내는 게 물가라고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한 나라에 생산돼서 거래된 모든 것들, 요걸 다 더한 걸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생산적인 측면에서 계산해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GDP가 되겠죠. GDP는 우리가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지금 요약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가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각각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의 가격, 즉 수요와 공급에 결정되는 시장의 가격들을 더해서 평균 내는 것들을 물가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기를 한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걸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네. 지난 시간에 했던 GDP 개념과 뜻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물가와 실업. 자, 물가가 왜 도대체 올라가는지, 그리고 물가 상승의 그 원인은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업의 의미, 실업의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물가와 실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학습 목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물가입니다. 물가는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낸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좀 아까 봤잖아요. 그쵸? 좀 아까 여기에서 가격을 더한 것을 물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물가는 이렇게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된 것인데, 물가지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요. 이제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하고 싶은 어떤 특정한 연도, 그 시점의 물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평균을 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가지수가 뭐 예를 들어 106이다, 107이다 이러면 기준을 100%로 했었을 때 연도에 비해서 6% 정도 올랐다, 7%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물가는 왜 자꾸 올라갈까?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이 표를 한번 잘 볼게요. 표를 잘 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고, 공급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올라가겠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그래요.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사려는 사람이 적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총 수요와 총 공급에 의해서 물가가 결정이 된다면, 자, 물가는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까요? 그렇죠. 총 수요가 증가할 때 또는 총 공급이 감소할 때 물가가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그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총 수요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총 수요 측에 있는 어떤 변수가 이제 변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총 수요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총 수요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 겁니다. 총 수요는 우리 개인들, 가게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해외 부분을 따진다면, 해외랑 교류할 때는 우리가 수출 많이 할 때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쓰고 시장에 돈을 많이 풀고 돈을 많이 지출하고요. 우리나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시장에 돈이 막 돌기 시작할 때, 소비를 많이 하게 될 때,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총수요가 모든 점에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만나는 점이, 총공급 곡선은 그대로니까 만나는 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가겠죠. 자, 그렇다면 물가는 이때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올라가겠죠. 즉, 총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뭐 해외 부분이나 어떤 한 부분에서 변해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반대로 뭐 다른 경우를 볼게요. 총공급이 감소할 때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총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총공급 곡선만 감소했어요. 그럼 만나는 점이 A점에서 C점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총공급이 감소해도 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두 가지 우리가 원인을 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가 알아봤던 거는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 중에 수요 측 원인, 총수요가 증가하게 될 때, 그리고 공급 측 원인, 총공급이 감소하게 될 때입니다. 자, 수요 측 원인으로는 가게, 기업, 정부, 뭐 해외 부분에서 수출이 증가했을 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급 측 원인에서는 뭐 생산비가 상승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생산 비용이 갑자기 뭐 50원 하던 게 70원이 됐다. 그래서 이익을 조금만 보게 된 경우에도 물건값을 그대로 올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올려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외면하겠죠. 안 사겠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공급자는 내 물건값을 함부로 올릴 수 없으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렇죠? 자, 공급량을 줄여버리게 될 테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팔리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수요 측의 원인, 공급 측의 원인 두 가지로 우리가 물가 상승의 원인을 봤어요. 자,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통화량 증가 하나 볼게요. 자, 지금 시장에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 그대로라고 할게요. 자, 수요 측, 공급 측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만 많아졌다고 좀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1,000원씩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교실에 어떤 물건들을 사고 파는데 1,000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물건을 한 두세 개씩 살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강아지가 자꾸 밑에 있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갑자기 돈이 10,000원씩 있다고 볼게요. 물건은 그대로인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더 사려고 하겠죠. 근데 물건은 정해져 있고 살려는 사람들 돈은 더 많이 쓰고 싶고. 자, 어떻게 됐어요? 물건 가격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즉 지금 수요나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돈만 막 찍어내가지고 시장의 통화량만 증가했을 때도 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가 상승의 원인 세 가지 정리됐어요? 첫 번째, 그렇죠. 수요가 너무 많을 때. 두 번째,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세 번째, 통화량이 많아졌을 때. 통화량이 많았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거나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축을 안 하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 자, 이제 우리가 물가가 한참 올라가는 현상들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즉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이란 지속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자, 봐봐요.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똑같은 물건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예전엔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1000원을 줬어요. 자,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래,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는 거니까. 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즉, 우리나라의 물가만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지금 다른 나라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돈을 뭐 주고받는 그 경제, 화폐 환율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국내 상품의 표시한 가격만 올라갔어요. 1000원 하던 게 뭐 10,000원이 됐어요. 근데 환율은 그대로인데. 자, 그러면 뭐 1달러에 1000원이었다면 예전에 1000원짜리를 1달러에 우리가 팔 수 있었는데 이제 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물건이 10,000원짜리가 돼버렸어요. 10달러에 이제 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상품이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전에 외국 물건 1달러를 사오는데 1000원이면 사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외국 물건 1달러를 사올 때 이제 아니다. 자, 쉽게 생각해봅시다.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 때는 지금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의 물건이 기존에는 우리나라 물건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국내 물가가 더 올랐어요. 그렇죠? 외국 물건이 싸니까 수입을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유리해지는 사람, 불리해지는 사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유리해지는 사람은 실물 자산, 자, 화폐, 돈이 아니라 우리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면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겠죠. 자동차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이건 어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화폐는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채무자, 여기 채무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채무자가 유리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제 100만 원을 빌렸어요. 1년 뒤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100만 원의 가치는 자동차 바퀴 한 짝을 살 수 있는 100만 원이라면 1년 뒤에 100만 원은 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퀴에 들어가는 너트 하나도 사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은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고요.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100만 원을 마련하기가 작년보다 물가가 오른 올해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채무자가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고요. 아까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수입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1달러짜리 물건을 사다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1000원에 팔 수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물건이 이제 비싸졌기 때문에 1달러짜리 팔면 이제 10,000원에 팔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의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것이. 반대로 이제 불리해진 사람은 고정된 월급을 받는 사람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계속 올라간다면 생활 수준이 실제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채권자가 불리해지고 수출하는 사람도 불리해지겠죠. 국내 물건이 비싸지니까 안 팔리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제 실업입니다. 실업. 자, 실업은 일단 개념하기가 좀 개념적이만 정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업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일할 의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불러요. 즉 일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보통 우리는 만 15세 이상
이 사람들을 우리가 노동 가능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나 뭐 노약자들은 이제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할 의사가 있는 거, 뭐 보통 최근 4주 구직 활동을 했다거나 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내가 그래도 일을 접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보인다. 이렇게 의사가 있다고 보는데요. 학생이나 뭐 전업주부라든지 그리고 의무로 군대에 복무해야 되는 그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일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 그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봤죠? 캥거루족 요즘에 청년 실업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이제 부모님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일자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일할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이 구직 단념자, 캥거루족 같은 이제 실망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면 사실은 그 사회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실업자에서 제외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표를 가지고 보는 게 한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 표를 하나 같이 봅시다. 자, 실업자란 지금 다시 여러분 개념을 정의해 볼게요. 우리 실업자는 이렇게 한 나라 안의 전체 인구를 봅시다. 이게 전체 인구라고 보면 아이고 이렇게 안 나오니? 이게 전체 인구라고 합시다. 한 나라의 전체 인구. 뭐 전체 인구를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할게요.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만 15세 이상 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사람들을 그래요. 노동 가능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요 사람들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4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4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자, 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할 의지도 있는 사람, 자,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고요. 잘 안 써지네요. 글씨가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일할 의지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경제 활동 인구를 우리가 2천만 명이라고 하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는 당연히 몇 명이겠어요? 4천만에서 2천만을 빼니까 2천만 명이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사람들 우리가 취업자라고 부르고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실업자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상태라고 했죠. 자,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실업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실업률은 자, 여기 일할 능력 없는 사람 실업자로 쳐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실업자로 쳐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여기 경제활동 인구가 와야 돼요. 경제활동 인구 바꿔 말하면 취업자 수 더하기 실업자 수가 되겠죠. 자,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의 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실업률을 구할 수 있겠죠. 실업률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한 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1반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분모에 3학년 1반 전체 학생 수, 그죠? 3학년 학생이 아니라 3학년 1반의 학생 수, 그죠? 그 중에서 여학생의 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응이라고 맞네, 응.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실업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취업률은 당연히 반대로 구하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실업과 그 실업의 개념 정의 그리고 실업률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알아봤어요. 자, 근데 실업의 원인입니다. 다양한 실업의 원인 중에서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절적인 실업.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자기 의도랑 관련 게 없이 이제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나라에서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하면 겨울에
의도치 않게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 또는 입시학원 강사 같은 경우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다음 학년도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 잠깐 실업자가 되기도 하죠. 다음 경기적 실업은 이제 경제가 항상 좋을 수만 없으니까 경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굳이 이제 해고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고,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점점 바뀜에 따라서 옛날 직업들이 사라지는 형태들은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전화 같은 것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 교환원 같은 거, 고무신을 만드는 사람 이런 것들 다 이제 구조적인 실업으로 볼 수 있겠죠. 마찰적인 실업은 어떤 상태와 다른 상태의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관둔 사람,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마찰적인 실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업의 어디까지 했냐면 실업의 원인까지 네 가지 분류해봤고요. 실업의 영향입니다. 실업의 영향은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계도 곤란해지고 돈이 없으니까 소비도 할 수 없고요. 자아실현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소속감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놀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낭비가 되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도 해체되기도 하고 범죄도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지금 우리가 물가와 실업을 두 가지를 봤는데,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대안을 찾았잖아. 아까 물가 상승의 원인이 세 가지였죠. 수요가 너무 많거나 공급이 줄어들거나 통화량이 너무 많거나, 그렇죠? 요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책을 마련해 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총 수요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또는 총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줄이려면 총 수요를 줄여야겠죠. 정부는 그럼 돈을 쓰던 것을 안 써야겠죠. 시장에 지금 너무 돈이 많이 풀리고 정부가 수요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긴축 정책, 돈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안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실업수당, 청년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자, 이러다 보니까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실업수당 같은 거 이제 주던 것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소비를 할 수 없게 사람들이 소득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법, 즉 세금을 늘리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중앙은행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오로지 건드릴 수 있는 건 통화량밖에 없어요. 그죠? 수요도 공급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통화량을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켜야겠죠. 통화량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거를 지금 시중에 우리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진 건데, 이걸 은행에 언제 우리는 넣으려고 할까요? 그래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내가 돈을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넣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을 높여버립니다. 이자율을 높이면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들고 은행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높이는 건데요. 고객한테 돈을 주기 위해 준비해야 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 비율을 말합니다.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한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받은 돈을 전부 다 고객들한테 대출해 줄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즉 각각의 은행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시중으로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돈이 안 풀린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통화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물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까 인건비나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공급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줄였더니 물가가 너무 올라가 버렸어.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기업이 공급을 늘리려면 기술 혁신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저렴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경영을 혁신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운영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런 방법들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소비를 지나치게 많이 했을 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소비자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조금만 기운 내세요.
마지막은 이제 고용 안정을 위한 거죠. 실업을 위한 대책이죠. 정부에서는 뭐 실업자들이 이제 왜 취업을 하지 못하는지 파악을 하고 체계적으로 직업 교육도 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뭐 근로자도 당연히 일자리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업, 소비자, 여기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자, 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뭐 경영 혁신을 통해서 기업에도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이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밑에 지금 기업, 소비자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몇 가지를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 세 가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 알아봤고요. 실업의 개념, 그리고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좀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자면, 정부의 입장에서 지금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그랬고요.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부는 지금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해야 되겠죠. 서로 두 가지가 부딪히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실업률이 올라가 버리고, 실업률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 버리고, 적절한 수준의 정책을 논의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뉴스를 보고 할 때 물가와 실업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강의 그 실업, 물가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경제 파트로 넘어가서 무역과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